2016년 말 당시 5대 시중은행장이 2017년 강남을 비롯한 집값이 15% 정도 폭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1년 후에 오히려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5% 정도 오르면서 은행장의 예상을 믿고 부동산에 판 사람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은 그런 예측 대실수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국토부 장관이 방송에 출연을 해서 강남 집값이 폭락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내놨는데요. 과연 집값 향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내용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미크론으로 혼탁한 뉴욕 증시 오늘은 모처럼 호재가 나왔고요.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먼저 그 시청자분의 양해를 구해드리고 네. 우리가 방송 전에 우리 그 새벽에 오셔서 연일 그 고생하시는 캐스터분 중에 그 강수민 캐스터라고 네. 있습니다. 요즘 활량이 많으시죠? 그래서 요즘 그 미국 증시, 한국 증시 우리가 이전에 정몽주의 단심가, 그다음에 이방원의 이런들 어떠러인지 저런들 어떠하리 하여가 이렇게 해서 네. 한번 방송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두 개 중에 어느 쪽이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원래는 그 국제학을 그 영어로 그 공부하는 그렇죠. 친구인데요. 네. 이 한국경제TV 이렇게 캐스터분을 해서 경제 지식 습득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 앵커는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하여가란 단심가 중에서요. 네네. 글쎄요. 강수민 캐스터는 뭐라고 답했나요? 네. 역시 최근에 변동성 장세 이렇게 보면 투자자들이 그 오미크론 이후에 어느 쪽에 그 확신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네. 악재는 크게 이렇게 떨어지고 호재는 굉장히 오는 것처럼 민감하는 이런 쪽이 되는 상태에서 이방원의 하여가를 이렇게 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제 지식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사실 강캐스터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쪽의 모습이 지금의 그 오미크론 이후에 미국이라든가 글로벌 증시, 한국 증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어제 장 막판에 많이 떨어졌었죠. 근데 오늘은 3대 호재가 발생해서 사실 주가가 비교적 그 큰 폭으로 오히려 3대 호재를 본다면 주가 상승폭이 이렇게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600포인트 이상 됐지만 사실은 그 시안에 몰려 있는 긴박성이라든가 현안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심각성을 감안해 볼 때에는 오히려 상승폭이 이렇게 제한됐기 때문에 역시 불안전한 요인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3대 호재 뭐 아시겠습니다는 오늘이 그 12월 3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12월 3일 그래서 장은 그 하루 전에 2일날 임시예산안에 이것이 통과하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것이 이렇게 통과하지 않을 때는 바이드노믹스가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연방부채 상환 문제, 인프라 화분 문제, 바이노믹스의 핵심들이 이렇게 잘 통과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국가의 그 디폴트 문제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일단은 하원에서 연장선으로 추가 연장하는 선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까지 일단 연장하기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변수는 있죠. 상원에서. 근데 상원도 좀 통과할 거로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네. 중간 선거가 내년도에 11월 달에 있는데요. 상원의 그 반발로 인해서 공화당의 반발로 인해서 만약에 이게 통과하지 않을 때는 미국의 그 디폴트, 미국의 자존심 상승, 훼손, 또 경기 둔화 이렇게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채에 대한 그 실리가 얻는 차원에서 공화당이 이것을 합의해주지 않겠느냐 해서 오늘 이게 주가를 굉장히 크게 많이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조업과 관련된 이런 주가들이 섹터별 지수에서 많이 올라간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섹터별 지수가 나오죠. 제조업이 아마 가장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이렇게 제조업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인프라 계절 산업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관련해서 이 오바마 정부가 사실 그 임시 예산안과 관련해서 내년도의 그 예산안의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고용 창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도 굉장히 하위직, 중하위 계층들의 고용 창출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흡수해 줄 수 있는 것이 IT라든가 이런 쪽보다도 제조업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의 리프레시 정책이라든가 리쇼링 정책 이런 것이 맞물리다 보다 보니까
사실상 전부 모두가 금융이라든가 IT 쪽에 가는 상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면 제조업이 사실 발전할 수 없다는 측면에 예산 편성 내용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 밑에 금융주라든가 에너지가 올랐죠. 그런 네. 측면에서 바로 호재 요인의 두 번째 호재 요인은 뭐 아까 우리 캐서분께서 전해주셨습니다는 자 우리도 이제 예상해 드렸습니다는 재봉세냐 아니면 위드 오미크론이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그 재봉세로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내년 1월 20일 날 취임 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대로 셧다운은 없다 하는. 근데 이제 다만 대외 쪽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셧다운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셧다운이 없다 하는 측면이 앞서 앞서 우리가 다우존스 지수가 오늘 강하게 끌어지는 것은 셧다운이 없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 보면 여행주, 항공주, 크루즈 뭐 이런 쪽에 주가가 끌어올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미크론 실체가 명확지 않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언제든지 악재로 돌변할 수 있다는 쪽에 불확실한 요인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오페크 플러스 회담입니다. 오페크 플러스 회담이 사실 그 증산이 40만 배럴, 바이든이 100만 요구, 오페크 국가들은 11월 달에 합의 사항이 40만 배럴이었는데요. 원유 전쟁에서 이번에 사실 러시아 입김 과정에서 40만 배를 더 철회하고 감산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이 사실 그동안 증시의 악재로 작용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저기 500의 섹터 지수에서 에너지가 두 번째로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40만 배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는 측면이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에너지에 좋은 모습을 작용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현재에서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의 주도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매월 회의가 12월은 냉기지만 1월 달은 또 이렇게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월 20일 날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바로 직전에 오페크 플러스 회담이 있는데요. 여기서 극적으로 미국의 그 타격을 받기 위해서 극적으로 감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이 또한 불확실해 있다. 그래서 오늘 올랐지만 강수민 캐스터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직도 불확실한 요인은 많이 남아 있다.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어제도 우리 전앵커께서 변동성이 강하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일희일비하지 마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사항이 오늘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반등할 수 있었던 세 가지 호재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짚어봤고요. 국내 증시 이야기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IMF에서 인플레를 우선순위로 하고 네. 그다음에 페드 입장에서도 테이퍼링 문제라든가 매파적 속성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인플레에 대해서 이렇게 그 주식의 종목으로 보면 미래의 그 기대가치 지금 아직 밸류는 이렇게 형성하고 있지 않지만 미래에 대해서 기대해서 올라가는 메타버스라든가 NFT 이런 것보다는 좀 밸류가 이렇게 있는 이런 쪽이 주식이 낫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아마 10일 전에 그 방송을 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종목 얘기하면 꼭 탈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든가 NFT의 인플레 해칭으로는 미래 잠재 가치, 밸류가 만들어지는 이런 것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쪽에 방송을 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에 방송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좀 안 올라갔습니다. 상대적으로 메타버스라든가 NFT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메타버스와 그 다음에 NFT 관련된 주식의 투자자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불평을 많이 했는데요.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오미크론에 의해 가지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 그 다음에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가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증시는 오미크론의 그 불안전 장세에서 외국인이 우리 국가를 사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주식들이 아마 우리 그 증시를 구출하고 있다 하는 것이 아마 시청자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이틀 만에 외국인들이 뭐 다 산 건 아닙니다는 외국인들이 이틀 전에도 한 1조 정도, 그다음에 어제도 뭐 8천억 이상 한 1조 원 정도 코스닥까지 합쳐 사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현대차 대형주들을 사는 과정에서 주가를 많이 끌어올리고 있다. 우리 정 PD께서 이렇게
보시고 있죠. 삼성전자. 그런 과정에서 사실 외국인들의 시각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가 강수민 이렇게 캐스터께서 이런 들었더리 저런 들었더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투자 방향을 찾지 못하는 상태에서 전문가들조차도 이리뷰하는 이런 주제에서 예. 그나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는 과정에서 동학개미들이 삼성전자를 국내 주식 관련해서 가장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외국인들이 이렇게 삼성전자를 사는 과정에서 이렇게 방향성을 좀 정해주는 이런 불안 요인에 이렇게 위안을 주는 이런 모습은 상당히 다양한 일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종부세 이슈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번에는 국토부 장관이 강남 집값 폭락을 경고를 해서 좀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 어떤 그 방송에서 제가 임명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받아서 어제 그 조선일보라든가 이런 데서 이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시청자분의 문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이렇게 시청자분이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짚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주말에는 그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주식 이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는데요.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여기 이제 노영욱 그 장관께서 강남 집값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수치는 이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는 강남 그 집값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집을 그 구입하시든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신중을 기울 것을 이런 방송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냐 지금 종부세가 날아들고 있죠. 굉장히 막상 받아주니까 굉장히 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은 이익이 실현되지 않는 스탁의 부분이고 그다음에 종부세를 내야 될 것은 이익이 이렇게 된 플로우 분이거든요. 그냥 이걸 착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국회 공청회 가서도 이렇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고 국회의원이 강남에 그 종부세가 많이 나오냐? 왜냐하면 올해 집값 상승을 이렇게 봐라. 이렇게 보면 종부세가 사실 집값 상승분에서 적게 나온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내가 그때 사실 그 국회의원분께서는 스타과 플로의 개념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그 화두가 됐던 내용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지금 최근에 보면 대선 후보도 지금 후보들도 종부세 관련해서 굉장히 설레설레하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런 그 발언이 민감한 시점에 굉장히 이렇게 시청자분의 문의가 될 정도로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그 현 국토부 장관들은 현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초대 김현미 장관 하면 수요 억저책 일환으로 해서 오히려 강남의 집값을 폭등시킨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제가 굳이 존칭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평인이 됐기 때문에 또 우리 국민들한테 잘못된 정책으로 많은 그 피해를 미쳤기 때문에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변창흠 두 번째 국토부 장관이죠. 어떻게 본인 자신이 사장으로 있는 재임원 기간에 LH의 그 직원들의 내부자 거래를 인해서 전 국민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 낙인 효과가 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정관료 출신인 그 노영욱 장관께서도 사실 집권 후반기에 한국의 부동산 문제를 좀 오랜 경륜을 통해서 좀 잘 이끌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의 기대도 이렇게 했습니다는 민감한 시점에 강남을 비롯한 집값의 폭락 문제를 대서 종부세 문제가 겹치고 대선 후보들이 이 문제 관련해서 논쟁이 상당히 심한 때 국민들도 다시 한번 이렇게 국토부 장관 이분의 얘기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시청자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토부 장관 이전에 건설부 장관 이렇게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건설부 장관, 일본에서도 건설부 장관, 중국에서 건설부 장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본 것 못 들어보셨죠? 네. 네.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의 그 특이한 이런 상황에서 보면 특이한 여건적인 측면인데요. 특이한 여건의 수장은 우리가 이 시장을 보면 제도적 틀보는 정부가 정책, 국회의원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위에 프레어들의 결과, 그러니까 시장을 보면 시장의 제도적 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활동하는 건 프레어들이거든요. 프레어들이 사실 그 최고 수장이 프레어들의 결과에 해당되는 가격을 예측하는 건 아닙니다.
꼭 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적 틀을 공정한 틀, 페어 게임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 틀은 이렇게 갖추는데 노력을 했습니다는 프레어들의 마음대로 프레어들의 해서 결과가 나오는 가격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부 장관이 집값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게 좋든 싫든 파장이 굉장히 크게 미치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에 대해서 70% 갖고 있는 이런 입장에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 명함을 엇갈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앨런 그레스버리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실 미국의 대통령조차도 미국의 그 다우존스 지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절대 지수 자체를 예측하지 않는 것도 바로 그러한 맥락이다 하는 걸 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너무 쉽게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토부 장관뿐만 아니라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집값이 안정돼 있습니다. 많이 들으시죠?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 꺾이는 것 같다. 근데 한두 달 지나 보면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예상들 이번에 노 장관이 강남의 그 집값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제가 폭락이라는 표현보다도 많이 떨어질 수 있다. 뉘앙스를 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폭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맞을 것인가 하는 측면이 지금 이렇게 내년도를 앞두고 우리 재테크에서 70% 정도가 부동산에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는 다들 관심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도 좀 그쪽 지역에 사시니까 상당히 관심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도 그렇지만 부동산 예측에 맞지 않으면 파장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 특히 국토부 장관과 같은 정책 당국자의 예측이 틀릴 경우에는 더 피해가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이클 피시 현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정책 당국자 전문가일수록 예측이 틀리면 일반 보편적인 사람의 예측보다도 굉장히 파장이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마이클 피시 현상에 대해서는 영국 BBC의 그 기상 전문가인데요. 워낙 이렇게 인기가 끌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사실 이렇게 한 어부가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대형 허리케인이 등장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한마디를 거절해 봤거든요. 근데 그날 당일에 300년 만에 대형 허리케인이 와서 런던이라든가 영국 경제를 큰 손실을 미쳤던 것이 바로 마이클 피시 현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문가 그다음에 사실 모두가 인기가 끓으면 겸손해야 된다 하는 이런 쪽도 아마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2006년에도 사실 그때 당시에 대외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미국의 IMF에서 매년 주택 보고서를 발표할 때 2016년 12월 달에 발표했으니까 다음 연도에 세계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GHC, 네. Great Housing Crash라는 단어가 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때 처음 생긴 겁니다. 네. 세계 집값이 급등할 것이다. 이게 IMF가 2016년 말에 이렇게 12월 달에 다음 연도 2017년에 집값을 전망했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그때 이런 걸 좀 받아들여서 그런지 5대 시중은행장 우리나라 거겠습니다. 우리나라의 5대 시중은행장도 2016년 말에 한국경제신문에서 일면 톱으로 아마 실었던 거로 기억나는데요. 사실 내년도 그러니까 2017년이죠. 2017년 집값이 15% 정도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다음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다음 장면 이렇게 해서 15% 정도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그때 시중은행장의 예측대로 다음 연도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15% 폭락했으면 아마 경제라든가 이런 측면에 상당히 변화가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때에 이렇게 시청자분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한동안 화제가 되고 지금까지도 경우에 따라서 부동산 예측이 나오면 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노영욱 장관의 이렇게 부동산 가격 폭락 얘기 예언이 되다 보니까 이때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지 않냐 해서 간단하게 IMF도 GHC 경고를 2010년 부동산 전망을 하면 2016년 말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것을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시중은행장도 2016년 말에 대충 이쯤 시점일 겁니다. 네. 제가 방송의 원고를 이렇게 보니까 2016년 12월 15일인가 그때
사실 다음 연대 예측을 15% 정도 폭락한 거로 이렇게 예상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의 이런 맞물려서 비싼 시점이죠. 12월이니까 맞물려서 이런 것이 시청자분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당시의 IMF나 시중은행장들의 예측이 맞았는지 그 결과를 한번 점검해 주시죠. 2016년에 이렇게 전망했고 2017년에 또 네. 이제 IMF에서 세계 주택 보고서가 나오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러한 Great Housing Crash라는 GHS 경고보다는 아주 IMF가 손을 들 정도로 세계 집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17년에 대부분 국가에서 집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의 새로운 용어가 하우스 유포리아라는 얘기, GHS와 함께 하우스 유포리아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우스 유포리아는 자 집만 사면 유포리아, 환상해졌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하우스 플러스 유포리아의 하우스포리아가 거기서 나는 신종화될 만큼 세계 집값이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계 집값이 미국이든 독일이든 일사천인데요. 공교롭게도 호주도 많이 올랐고요. 그때 이렇게 보면 한국 교포들이 이렇게 많이 사시는 지역에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각국에서 보면 한국 교포들이 사용하는 이런 지역의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 나라 집값을 올렸거든요. 그때도 방송이 기억나겠습니다는 우스갯소리로 시청자분의 양해를 구해서 한국에서 부동산 투기의 그 경험을 살려서 세계적으로 보면 부동산 투자 경험을 글로벌화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우스갯소리도 했습니다는 그때의 기억입니다. 근데 결론은 2016년 말에 GS 경고를 여지없이 파괴하고 하우스 유포리아가 날 만큼 세계 집값이 올랐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럼 한국은 시중은행장의 15% 이렇게 집값 폭락 얘기가 맞았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세계가 똑같이 들어갑니다. 세계 공당할 때 세계 집값이 올라가면 한국 집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매년 12월 달에는 우리나라의 주택과 관련된 부동산 동향을 발표하거든요. 연례보고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7년에 11월까지, 당연히도 11월까지, 12월 달에 반이니까 반응해서 나왔던 걸 보면 자, 지역별로 차별화가 있지만 정규의 집값은 15% 폭락이 아니라 1% 정도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노 장관도 강남의 집값을 겨냥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사실 그때 당시에도 시중은행장이 15% 정도 이렇게 하락하는 데에는 강남 4구를 겨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쪽도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 출범하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에 강남 4구의 부동산 가격을 다시 한번 추론해서 그때 당시에 시중은행장의 예측을 맞았을까 할 때는 오히려 강남 지역, 겨냥했던 강남 지역의 집값이 5% 정도 상승해서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장의 15% 예측이 지금까지 화두가 될 만큼 굉장히 한동안 화제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IMF 예측도 틀렸고 시중은행장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많이 하고 있는 주무 성격의 민간은행 주무부서에 해당하는 시중은행장의 예측도 크게 틀렸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전 일이기는 하지만 당시 우리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부동산 가격 예측이 왜 이렇게 틀린 현상을 보인 것일까요? 네, 한마디로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보면 부동산 가격 예측할 때 예측에 일어나 있어서는 정책적인 국토 균형화 이런 가속도 이런 이렇게 하는데요. 네. 아마 전 앵커도 이렇게 경제학에서 공부하시면 너무 인구 통계학적 관점으로 자산 시장을 보는 것이 집중돼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구 통계학적 관점에서 미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국도 그렇고 굉장히 당시에 2016년 이후에 전망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2015년에 발표했던 해리 던트의 인구 절벽입니다. 최근에 그 중국의 인구 절벽 나오고 다시 한번 세계 인구 절벽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뭐 출생률이 지금 체조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결혼들을 안 한다, 고령화 속도는 빠르다 해서 우리도 이제 인구 절벽이 나오니까 바로 시청자분이 이렇게 현명하신 겁니다. 노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중국도 인구 절벽, 세계도 인구 절벽, 우리도 인구 절벽 이렇게 얘기 나갈까? 이런 말 한마디, 말씀 한마디, 말이라 그럴까요? 말씀이라 그럴까요? 그냥 현직 장관이니까 좀 존경해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한마디 이렇게 민감한 겁니다. 민감한 시점에 종부세가 날아들어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신중하게 얘기하셔야죠.
이때 자, 이 해리 덴턴이라는 사람은 어떠냐 하면 시청자 여러분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이렇게 굉장히 책을 써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5년에 머블론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동안 한국의 정치인을 중심으로 해서 필독 써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독이 한국에서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게 인기를 끌는 걸 바탕으로 해서 한국에서 책을 내 가지고 돈 벌어가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한번 외국 사람인데요. 한국에서 매년 때가 되면 책을 내 가지고 돈 벌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 해리 덴턴은 많이 이제 그에 틀려가지고 네. 지금 최근에는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는 저지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죠. 조지 소로스 말씀하시죠? 조지 소로스 말고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분도 매일 북한의 돈과 금은을 사라, 북한의 채권을 사라 이렇게 해서 돈 벌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예측이 맞아가지고 영향력이 클까, 도움이 될까 굉장히 틀렸습니다. 로저스 같은 사람도 매년 틀렸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 우리 전문가들이 가장 잘 자는데 이게 느닷없이 해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돈 벌어가는 것도 우리 국력 낭비, 외화 낭비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 해리 덴턴도 자 10년 후 2015년 초에 인구 절벽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 인구 통계학적 관점에서 자 한국의 인구 절벽은 2018년 이후에 온다. 그래서 한국은 인구 절벽에서 오니까 부동산업계에 침체한다. 특히 자 자산가의 핵심 자산가에 해당되는 45에서 50세 사이 이 사람들이 많이 준다. 이 사람들은 뭐냐? 젊은가 그다음에 굉장히 자산가로서 굉장히 신흥 부군에 속하기 때문에 강남 지역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핵심 자산 계층이 줄어들면 강남 아파트 가격은 클 것이다. 이게 이제 증폭됐던 것이 자 2017년 탄핵에 의해서 5월달 9일에 대선의 과정에서 곧바로 먼저 탄핵됐으니까 곧바로 인수 과정에서 5월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 정부 그다음에 가장 먼저 김현미 장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장에서 보면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 하는 요가 편승해서 요 얘기가 굉장히 마주고 화두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앞서 그 점검해 드린다 2017년에는 굉장히 집값이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 인구 통계학적 개념이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바로 버냉키 독트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에 사실 그 돈이 왕창 풀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왜 왕창 풀리냐는 걸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별로 팩터 어널리시스 통계 기법의 요인별로 보면 인구 통계학적 관점보다는 중앙은행의 정책 요인인 통화정책 돈을 풀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지금 금융 사이드가 실물 사이드보다 3배가 넘으니까 돈의 행방을 풀 것이냐 말 것이냐 하니까 인구 통계학적 바다 더 이렇게 변점 변수가 높기 때문에 이 인구 통계학적 관점에 의한 여러 가지 그 해리 덴턴이라든가 국내 부동산 업체들이 부동산 그 전문가라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걸 하면 집값이 여지없이 틀려버린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린스펀 독트린 그리고 버냉키 독트린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통화정책 관할 대상에서 네. 이렇게 보면 실물경제 효과만 포함시키느냐 그린스펀 독트린 그다음에 사실 실물경제에 금융 사이즈가 그 많아지는 상태에서 보면 자산도 부동산이라든가 포함시켜야 되느냐 여기도 감안해서 통화정책을 감안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버냉키 독트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대부분 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대부분 다 버냉키 독트린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실물 경제가 늦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린스펀 독트린에 해서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시간이 좀 많이 경과돼서 짧게 저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에 당시에 그 실물 경제권을 생각해서 이렇게 그린스펀 그때 당시에 세계경제 대통령이 금리를 올렸습니다는 중국에서 국채 매입을 해서 금리가 거꾸로 시장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린스펀 수수께끼 나오고 이것이 서프라임을 발생시켰던 커다란 문제였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부동산 부분, 자산 부분도 이렇게 같이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이 버냉키 독트린입니다. 자, 그러면 금리위기 겪었습니다. 실물경제 반응이 늦게 납니다. 그러면 늦게 나오는 대로 기다려야 되느냐? 사람은 네트워크라든가 IT에서 성격이 급해지는데요. 전앵커도 지금 뭐 이렇게 보면 무슨 궁금증이 나오면 네이버 두들기에 바쁘시죠? 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서 것처럼 진득하게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뭐가 나올까 하면서 두드리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렇죠. 급해지는 겁니다. 급해지다 보니까 빨리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지 않을까. 늦게 반영하는 실물 경제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빨리 좀 알고 싶은데 빨리 경기해 보여. 그래서 돈을 왕창 퍼부는 겁니다. 그 왕창 퍼면 주식 올라가고 부동산가가 올라가니까 웰스펙트, 그래서 부의 효과에 의해서 사실은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임금이 올라가는 것보다 Y분의 C, 소비 성향이 더 높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존 앵커가 만약에 주식 투자해가 한국경제TV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을 한 1,000만 원 벌었다. 근데 한국경제신문에서 임금이 사실 그 1,000만 원이 올렸다 하면 똑같은 소득이지만 백화점 갈리는 확률은 부동산 가격에서 올라와서 주식 투자 가서 거기서 돈 버는 거 가지고 백화점 갈리는 확률이 높습니까? 임금이 올라가지고 올라가서 높습니까? 저는 둘 다 가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백화점이에요. 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렇게 자산 가격은 불로 성격을 강하기 때문에 소득 대비해서 얼마큼 소비냐, 소비 성향에 해당되는 Y분의 C는 평균 소비 성향은 일반적으로 자산 가격이 더 높다. 그래서 불로소득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노려서 이렇게 실무 경제가 이렇게 회복이 느릴 때는 바로 돈 풀어서 부동산 가격 올리고 주가를 올리고 부의 효과에 의해서 경기를 빨리 회복시킨다. 이게 지금의 버냉키 독트린에서 자 지난번에 이렇게 금리 위기도 풀어갔던 거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도 돈을 무제한 풀어서 부동산과 주가를 올려서 지금 세계 경기가 좀 숨통이 좀 그나마 튀게 되는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토부 장관의 예측대로 과연 강남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방향성일 텐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각국의 통화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여건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테이퍼링 얘기 나오죠. 네. 또 우리도 두 차례에서 금리를 올리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 얘기할 때는 변수 자체가 그렇게 크게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낮기 때문에 유동성 함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모기지 금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고 한국엔 주택담보대출이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자 유동성 함정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 대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주는 일라스틱 문제, 탄력성 문제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MZ세대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대출을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이렇게 시중은행에 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우대받는 이런 형태에서 담보로 가지고 있는 MZ세 갖고 없는 MZ세대라든가 소상공인이 오히려 사채라든가 내밀리게 되는 사건을 발생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금리가 올라서 최근에 집값이 약간 둔화되는 미국도 그렇습니다. 둔화되는 이런 모습에서 집값이 떨어질까 하는 이 측면을 마지막 결론을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론 맺어 보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의 예상대로 강남을 비롯한 우리나라 집값 폭락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 만약에 네. 한국의 강남일 지역을 그래서 집값이 폭락한다면 우리 경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어지지 않나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좀 생각해야죠. 각종 정부 수장들이 자기의 주무부서로 있습니다는 당신의 말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달라는 것은 지금 한국의 그 경기 문제라는 게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의 집값이 폭락한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집값 폭락에 따른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보통 엔타의 레스 이펙트, 역자산 효과를 하는데요.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세계 어느 국가도 황금성이 좋습니다. 황금성이 좋다 보니까 자 그린스펀의 그 역자산 계수보다 한 2배, 3배가 높습니다. 만약에 저 강남에 지금 노 장관의 얘기대로 집값이 떨어진다면 한국 경제 어떻게 될 것이냐. 한국 경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값은 항상 급등하기도 경계해야 되지만 자 너무 높게 떠서 당신의 의대대로 현 정보대로도 집값이 시원하게 떨어지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걸 생각해 봐야죠. 그런 과정에서 보고 또 왜 우리나라 사람들만 규제합니까? 지금 실수요자기 지금에서 외국인들이 유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종부세라든가 하는 게 대상이 블랙홀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이게 밀어붙이는데 왜 강남의 집값이 올라가는 게 한국 사람의 투기 문제로 인식합니까? 이런 쪽을 좀 정부가 촘촘히 규제를 해야죠. 지금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내의 그 역차별 문제가 생겨서 종부세라든가 이런 데 피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집값이 집의 문제 또 국토의 보유 물량이 가면 갈수록 크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도적 틀 문제를 당신이 진짜 해야 될 제도적 틀을 좀 잘해줘야 달라는 얘기입니다. 프레어들이 얘기하는 집값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내년도에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의 예측하는 시각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소한 노장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집값 예측을 더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개 집값은 내년에 공급 부족.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목재라든가 이런 쪽이 전부 공급 부족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집값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19%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는 사실 내년도에도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 보면 16% 정도 폭등한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하락으로 전망하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국내 부동산 보겠습니다. 여기는 건설 부동산연구원, 우리금융연구원, 부동산의 강점을 갖고 있는 이런 쪽에 보면 내년도에도 집값이 2에서 3% 정도 상승한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세수의 토대가 되는 예산을 보겠습니다. 이제 예산을 오늘인가 이렇게 통과시킨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 내년에 수도권의 집값 상승은 5.1%, 전국은 3.5% 이렇게 예산을 토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국토부 장관께서는 또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 도대체. 내년도에는 세수를 많이 거두려고 저렇게 해서 내년 집값에 예산의 토대를 잡아놓고 네. 지금 한 방송에 와서는 집값이 느닷없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얘기하니까 시청자분께서 혼란을 가져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꼭 정책 당국자가 프리어들이 하는 집값에 대해서는 좀 자중해 집사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혼란만 초래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